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데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해야 되는데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신영철 교수님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입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평균 100세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중압감, 압박감 이런 부분에 시달리세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까? 100세 시대를요? 네. 참 고민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죠. 네. 과연 그게 잘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요? 앞만 보고 달려왔죠. 네. 그런데 앞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니까 우리는 황당할 뿐입니다. 뭐 자녀들에게 투자했고 내가 가진 재산은 넉넉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가? 일은 꼭 돈 문제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실현의 욕구도 있고 또 일을 함으로써 얻는 도움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은퇴하신 분들도 할 수 있으면 돈을 떠나서 네. 뭐 짧은 시간도 좋다. 매일매일 일상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됐다고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자꾸 불안해지잖아요. 네. 불안해지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면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남들도 다 준비 안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역할, 새로운 이게 역할의 변화일 뿐이지 은퇴한다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네.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훈련을 5년, 10년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꼭 돈 문제 말고도 은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네. 5년 뒤에 10년 뒤에 무기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무언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데 출발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만 하고 출발 안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평생 뭔가를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결국 가치, 네. 의미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삶이 뭔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하려면은 뭐 외적인 성취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저는 그게 바로 가치와 의미의 문제가 아닐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타인에게는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모두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을 딱 해주셨을 때 마음의 위안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는 매우 화려한데 그는 벌써 준비가 됐는데 나는 뒤처지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 SNS 보면서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이러시는 비교의식이죠. 분들 많은데 이런 건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나요? 이 생각 자체를. 그 비교 자체는요, 네. 뭐 고치고 말고 할 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가 환경적인 요인이 크죠. 네. 과거에 우리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동네 사람이에요.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죠. SNS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나의 비교 대상이에요. 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SNS에 나오는 것은 아주 정제된 최고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나의 일상과 비교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아이디얼한 자기 상이 있어요. 이고 아이디얼이라는 게 있죠. 네. 나의 현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 갭이 너무 크니까 불행해지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상적인 자기상도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 나의 현실을 좀 높이려는 훈련도 하죠. 네. 이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 하늘에 있는
정말 온 정제된 세상 최고의 사람들과 나의 현실과는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나의 이상 목표가 있다면 어쨌든 조절 수위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스스로 그런 감각, 통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의 여유는 예?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의 여유를 챙길 여력이 없는데 아,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일단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 일 끝나면 이 일이 있고 신경 쓸 것도 굉장히 많고 나이 들면서 더 어깨는 무거워지고 그런 듯합니다. 교수님. 아니 이 나이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가요? 없는 게 정상이죠. 이거는 정상이네요. 젊을 때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게 되죠. 네. 일종의 도파민적인 삶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네. 성과를 내고 성취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과 함께 뭐 지금도 꽤 괜찮구나 하는 이 세로토닌적인 삶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너무 젊은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있으면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네요. 그때는 열심히 살아야죠. 네.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이제 욕심도 내려가면서 현실에 조금 충실해 나가는 세로토닌적인 삶도 필요하겠다.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많은 분들하고 그 생각을 나누면서 사실 일상생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퇴직하고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야말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갖고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그중에 한 10년 정도 기업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많이 마음을 다친 직장인들을 힐링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예. 어떤 부분에서 한국인 직장인들은 정신건강에 문제라고 해야 되나? 특징이 있는지 싶습니다. 직장이라고 뭐 다르게 하겠어요. 네. 직장은 하나의 큰 커뮤니티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쩌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지 모릅니다. 네네. 잠자는 시간 빼면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안타깝지만 가족보다도 더 많은 상호관계를 상사나 동료들과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초보는 초보들대로 신입 직장인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네. 가면 잘못하니까 깨지죠. 돌아서면 이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맞나 안 맞나.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맞는가 이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과연 최고의 선택일 것인가? 어렵죠. 그 길을 다 가보기 전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퇴직하게 되고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여가지고 중간 관리자가 됐어. 네. 어떨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또 샌드위치잖아요. 위에 눈치도 보고 아래에 눈치도 보고. 신세대들, 네. 소위 말하는 우리 MZ 세대들 위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뭐 MZ로 대변되는 신세대들이 과연 이상한 세대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우리의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20대, 30대 이 친구들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세대입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왜? 이거 왜 해야 돼요? 왜 이런. 해야 돼요? 왜 회사에 중성해야 돼요? 네. 왜 땡 하면 가면 안 돼요? 네. 왜 회식을 참석해야 되지요? 왜 상사를 보면 인사해야 되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우리 세대에서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을 던지는 세대입니다. 네. 그걸 딱 듣는 순간 얘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세대들은 why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세대들이 이 꼰대의 세대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냥 해. 그런 줄 알고 생각해 본 그냥 적이 했었었는데. 없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도 합리적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이상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세대에도 있었습니다. 네. 세상 어디에나 그런 사람이 있죠. 물론 문화가 바뀌면서 조금 더 독특한 친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통째로 그들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높은 데 올라가면 좋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또 스트레스가 나름이 있죠. 있나요? 머리 아픈 게 많습니다. 예. 작은 결정들이 큰 결과를 내게 되니까 늘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죠. 제가 CEO들 코칭들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하시죠. 우린 부럽잖아요. 저 자리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네, 안정되고 이런 또 인정도 받은 것이고. 네. 근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죠.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 CEO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허전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공허함을 많이 그렇죠. 느낀다. 네. 얼른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 저렇게 좋은 자리까지 갔는데 안 가봐서 못 느끼는. 세상이 다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갔다. 그 말은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고 네. 역설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명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 희생했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를 잡았어요. 다른 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명함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 이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내 인생은 사라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높이 올라가도 외적인 걸로 나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더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더 잘난 사람들이 있고. 비교하게 되죠. 그렇죠. 네. 항상 더 위에 있고 더 잘 성취했고 그렇게 되면 계속 더 성취에만 올인해야 되죠. 네. 그것도 피곤한 삶이 되고요. 많은 또 윗사람들이 CEO들이 리더들이 겪는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는 옆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없다 그래? 없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나에게 덕을 보려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네. 뭐 목적이 있는 사람인가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덕을 보여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쓸쓸해질 것 같은 마음이 그렇죠. 드네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죠. 네. 그리고 공허하고 힘든 우울한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의 약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잡고 흔들까 봐. 그런 관계를 맺기가 참 위로 올라갈수록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 대한 또 어려움도 갖고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대부분 이제 있을 테니까 은퇴 후의 삶, 내가 이 에너지와 열정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는 경우도 있죠. 뭐 우리가 보면 행복한 고민이지만 네. 그들도 그럴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을 잘해야지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돼야지 위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를 또 추구하시는데 그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완벽주의요. 하나의 그거네요. 완벽주의는 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부작용도 본인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측면도 있고 네. 좀 안 좋은 측면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완벽주의자들의 대답이죠. 그래요? 예. 제가 혹시 완벽주의자인가? 완벽주의 자체는 네.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가 완벽을 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내일 고치면 되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제는 정말로 업무적으로 또 중요할 때만 완벽주의면 되잖아요. 쓸데없이 노래방 가서도 완벽주의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있습니다.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만 잠깐 나누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뭐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뭐 머리가 좀 아프고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2달 됐습니다. 네. 이게 보통 사람과의 대화잖아요. 네. 이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그래요. 뭐지?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귀 뒤에 2.5cm 아래가 아픕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줘. 조금 딱 듣는 순간 강박증이 있나? 이거 잘못 걸렸구나. 이거는 뭐 절대로 나을 수 있는 두통이 아닙니다. 완벽한 성격이죠. 얼마나 좋은 성격입니까? 일 잘하고 네. 약속 잘 지키고 철저하고 실수하지 않고 다 좋아. 주변이 근데 엄청 피곤할 것 같은데.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한 날도 있잖아요.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스트레스죠? 본인한테도 스트레스. 중요한 것도 아니야. 넘어가면 되잖아. 네. 못 넘어가는. 자기가 정한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면 견디질 못하죠. 더 큰 문제는 자기만 그러면 되잖아. 남까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 이러니까 막 뭐가 잘못되었나 이거 찾는다고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완벽주의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거나 남에게까지 그걸 요구하게 되면 대단히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고 마음의 융통성과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가끔 성공한 리더 가운데도 지나친 완벽주의자를 만나면 나도 막 긴장이 되잖아요. 감정의 전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것이지만 가끔은 무엇이 중요한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지요. 네. 일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퇴직 이후에 일이 없거나 일을 찾고 싶은데 뭐 자꾸 방황하게 되는 분들, 일조차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뭐 왜냐면 제가- 그분들도 굉장히 답답해하면서도 그걸 제가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네. 그게 약간 현실적인 문제이기 예. 때문에 세상의 스트레스라든가 일 같은 것은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의 노력으로 못 바꾸는 부분이 있죠. 네.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이분들이 정말 돈을 좀 떠나서라도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게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찾아보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더 중요한 것은 늘 일상의 리듬을 유지해야 됩니다. 퇴직한다고 정신줄 놓고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친구가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아, 이걸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창회 나오라 그래. 이제 현직에 있거나 한 자리 있을 때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게 되면 안 나가거든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스스로를 위축시켜 버립니다. 점점 더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죠. 나중에는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창회는 과시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직업이 없어도 나갈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나갈 수 있고 그렇죠. 네. 부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너무 그런 걸로 구애받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일상은 늘 유지한다.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서 네. 한 10년 정도 패널을 했거든요. 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퇴직하신 분이 평생을 일을 하다 퇴직했는데 아내와 딸이 자기를 구박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번다고. 네. 대접이 달라졌다.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고립되셨군요. 아빠 식사하세요 몇 번 하다가 계속 그 방에 있으니까 이제는 부르지도 않는답니다. 예. 가족이 나를 완전히 무시한답니다. 돈 못 벌어 온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평생을 열심히 벌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돈 못 벌어 온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온다고 구박을 줄 거면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럴 사람들이죠. 문제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빠가 그 골방에 박혀서 나오지 않고 우울해하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싫은 거예요. 아, 그걸 보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문 열고 나오라 그래.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문 열고 나와라. 누가 대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네. 자기 스스로 문을 닫고 들어갔잖아요. 문 열고 나오면 된다. 그래서 다른 패널이 요리 학원을 다녀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어요. 예. 실제로 나중에 이분이 요리 학원을 다녀가지고 아침에 가족들이 자고 있을 때 요리를 해서 아침을 식사를 차려놨더니만 가족들이 그렇게 놀라면서 좋아하더랍니다. 인생의 반전의 기회였네요. 그렇죠. 오. 돈 벌어주는 것도 물론 가장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만 네. 다른 역할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 좀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 너무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 가족들이 무시하니 세상이 나를 무시하니 친구들이 무시하니 그런 생각은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AI 시대이잖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혁신, 성장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 나의 일자리는 과연 앞으로 5년, 10년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AI가 뺏어갈까 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네. 참. 불확실성이 가장 혼란스러워요, 사실. 예측이 안 된다는 거. 어떨 때 인간이 불안이 증가되는가 방금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네. 게 딱 맞습니다. 예측성이 떨어지면 불안이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취직을 하면 10년 뒤에는 저 과장처럼 살겠구나. 네. 20년 뒤에는 저 부장처럼 살겠구나.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지죠.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 사회의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년쯤 전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되어도 네. 살아남을 직종 5가지를 꼽았는데 네. 그중에 1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였어요. 오. 야, 그거는 누가 대신하기가 어려울 거다. 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5년 뒤도 못 내다본 단견이지요. 지금 상담을 누가 했어요? AI가 다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막 물으면요 다 가르쳐 줍니다. 아니, 심지어는 밤에 네. 앉아서 걔하고 상담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아니 저 진짜 궁금한 게 네. 마침 또 모셨으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많은 분들이 퇴근 후에 혹은 잠시 쉴 때 뭔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AI랑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AI 시대 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성장력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고 뭐 집도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정말로 정신과 교수 예, 의사가 보시기에 AI가 해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인간의 마음의 치료를. 지금 많은 의료 영역에는 네, 이미 네. AI가 들어와서 네. 판독도 돕고 있고 네,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과연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은 살아남을 것인가? 네.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역설적으로 정말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겁니다. 지금 AI가 지금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상담을 하더라도 네. 완전 일반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까? 네. 이런 것은 기가 막히게 저보다 더 잘해줍니다. 그럼 뭐 전 세계적인 통계가 다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 거니까 네. 잘해줄 수 있지만 정말로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들어가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주기는 어렵죠. 첫째는. 네. 둘째는 이게 AI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기능이기도 하고 역기능이기도 한데 공감이 너무 뛰어납니다. 오히려요? 과도한 공감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진정한 공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누군가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사고가 있었죠. 그것도 네, 한 가지 네.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랬다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 적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정한 공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충분히 마음이 힘들고 여린 사람들은 빠져들기가 쉽죠. 이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AI가 침범 이미 뭐 그렇게 됐죠. 네. 그래도 인간이 할 역할은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이 할 역할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AI를 만들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도권을 우리가 뺏길까 봐 겁을 먹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 주도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정신과 의사가 왜 살아남는다고 말을 했느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이 이야기를 AI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AI가 못하는 게 있죠. 자기가 아프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만이 가지는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공감의 능력. 상대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공감하고 네. 그 안에 인간의 진정성이 포함되는 것. 이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정신과 의사는 좀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감에 찬 발언을 할 수 있어도 AI 자체는 사람처럼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람들은 AI 시대를 어떻게 보면 견디고 이거를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혜를 좀 가지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의 시대입니다. 네. 나 혼자 모든 것을 알고 추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그 정보들이 네트워킹을 이루어야 되고, 그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인간과의 관계가.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뭐가 제일 크냐 물어보면 뭐 업무가 과다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1순위는 바로 인간에게 받는 스트레스. 관계. 갈등의 90%는요. 네.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인간에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네. 또 인간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주 천재적인 사고를, 혁신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합쳐서 협업하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느끼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과 잘 지내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이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가진 시대에 네.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AI 시대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갑자기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관계가 사실 일은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데 관계는 못 참겠다라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 직장인들 가운데 네, 많죠. 네. 근데 그 관계가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데는 또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막 괴롭히는 분들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이게 또 사회적인 화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탈출구를 찾을 수가 있나요? 정말 어렵죠. 퇴직해야죠. 그냥 끊어내는 게 답이 농담이고요. 아 그렇게 쉬우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네.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야 꿀뚝 같죠. 나가봐요 어디 갈 데가 있는가. 근데 지금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퇴직해야 되나 말씀. 참 그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봐야죠. 이 사람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전적으로. 또 나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이 사람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닌데 관계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상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네. 쟤도 힘들고 얘도 힘들어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이 인간이 바뀌거나 내가 바뀌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내가 아주 잘한다고 이 인간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그런 노력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조절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네.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른 뭐 정말 조직 변화라든가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도 있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적응이 어렵다. 나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별로 별난 사람은 아닌데 뭔가 잘못 틀어져서 네.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때는 이제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함께 노력 이제 상사와의 관계를 좋게. 저는 이런 전법 가끔 씁니다. 말로 하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메일 같은 거 편지 같은 거 차라리 써보라고 그래요. 메시지로. 거기는 상사의 문제라면 열심히 상사 칭찬해 줘야 됩니다. 부장님 덕분에 참 제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겁나게 칭찬해 주고 네, 이제 네. 나의 얘기도 상대를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 나의 감정을 아 부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든가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러고 찾아뵙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문화가 최면의 문화거든요. 상사가 뭐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막 뭐라고 할 때 내가 덤비는 것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 상사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예, 일입니다. 예. 태도를 보는 것이죠. 네. 반대로 회의를 하는데 상사는 아래 사람들 막 욕하고 흉보고 구박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이어도 주변에 동료가 있고 후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받는 상처가 큽니다. 그럼 내가 그 나와서 아 우리 상무님이 참 나를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거기서 아주 개망신 당한 기억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면 문화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도 네. 지적을 할 때도 정말로 현명하게 남들이 있지 않는 데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거 보면 항상 늘 마음을 챙기고 내 마음도 챙기고 상대방의 마음도 챙기려는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시대를 막론하고 이거 그런 생각이 그게 참 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너무 배려한다고 막 못하게 했잖아요. 뭐 네가 최고야. 세상은 네가 최고니까 남 신경 쓰지 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생각해보면 그렇고. 그거 맞는 말 그래서 같기도 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도 또 그렇고. 나 중심으로 생각해. 그거는 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요. 내 위주로 생각하라고 네. 남을 배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잘못 배운 것입니다. 예.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런 말은 어떤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 말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과거에 너무 타인의식을 내 행동의 첫 번째 순서로 놓았거든요. 네.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바꾸자는 것뿐이지 절대로 남을 존중하지 말라 배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오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네. 되게 착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딱 얘기를 나눠보면 품성이 벌써 근본이 다르구나. 네. 너무 여리고 착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가끔 그렇게 말하면 거절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거절하고 집에 가면 마음이 잠이 안 불편해가지고. 옵니다. 네. 계속 그 생각이 맴돌죠. 그래서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마음이 이 사람이 편하고. 성향이니까. 예. 그런데 예. 꼭 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까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네. 내가 거절해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왜? 내가 10번 잘 들어줬거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거절한다고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만 해도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네. 나중에는 남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의사결정을 내가 주도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교수님, 투자 심리도 좀 봐주세요. 뭐냐면, 현 정부 들어서 가만히 보면 주식 투자의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규모도 늘었고요. 금 투자 같은 경우에도 관심 많으시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들어왔죠. 주식 시장에. 근데 돌발 변수들, 이란 전쟁 막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막 폭락하고 그리고 뭐 또 호재 살짝 뜨면은 또 급반등하고 정신없는 주식시장 이렇게 견디고 계실 텐데 워낙 뭐 투자라는 세계는 변동성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 투자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네. 가장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아주 확실한 방법은 그밖에 없죠. 네. 우리가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는 과거의 자료라든가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 이거는 미래 예측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는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식시장 활성화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로서의 활성이 필요한데 우리 시장을 보면 이게 투기로서의 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뭐 그런 생각들도 가끔 했고 투자와 투기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투자라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내가 돈을 넣는 것입니다. 네. 근데 투기는 그런 거 안 보죠. 그렇죠. 오늘 그래프를 보죠. 올라가면 네, 되느냐. 네, 이거는 네, 정말 네. 완벽하게 다른. 그게 투기를 하게 되면 초단타 매매를 하게 되죠. 거기에 또 중독되시는 분들. 그렇죠. 초단타 맞습니다. 매매를 네. 하게 되는 것이 중독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이 네, 배웠잖아요. 네, 네. 이걸 하게 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뇌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일주일 뒤에 취한다. 술 마실래요? 안 마시죠. 마시면 지금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왜 주식 시장을 우리가 사고팔고를 반복하느냐? 초단타 매매를 통해서 뇌의 즉각적인 도파민을 올리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중독성이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데 이거는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예. 지금 우리 주식 시장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주식을 도박화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너무 그래프 가지고 목숨만 걸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둘째는 이게 투자가 되려면요. 손실을 감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라도 말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우리가 투자할 때는 내가
1억이 있다고 1억을 다 넣지 않습니다. 네. 내가 1억이 있으면 한 20% 여유 자금 내에서 넣는 게 투자죠. 네. 그리고 결과도 이율보다 조금 나으면 좋겠구나. 이게 보통 투자의 심리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넣죠? 2억을 넣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파산의 길로 가는 거죠. 이런 그 네.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투자의 개념 자체를 정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더 건강하게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작은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요. 그래프 하나에 목숨 걸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저는 주식이나 코인 뭐 투자를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교수님 뛰어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 분석을 잘 하시면서 비중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조절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마음 조절도. 어떠세요? 제 평생에 네. 아직 주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보신 적이 네. 없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 많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이제 곧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네. 열심히 생활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했죠. 예.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주식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네, 주식에 네. 관심이 없다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네. 제가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제가 가진 이 열정과 에너지를 아직은 그곳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스스로요? 생각입니다. 예. 제가 진료를 보는데 만약에 어젯밤에 1억을 코인에 넣었다고 칩시다. 아침에 눈 뜨면 제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래프 보는 그거 봐야 되죠. 직장에 가서 환자 볼 때 환자 모니터 띄워놓고 그러네. 옆에 그래프 띄워놓죠. 유튜브 뭐 봐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네. 그런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모든 삶이 네. 크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뭐 앞으로는 잘 모르지만 내가 가진 열정과 에너지를 그게 너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선뜻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누가 동료가 하도 이제 뭐 투자는 아니고 네. 지원해달라 그래서 계좌를 만들긴 했는데요. 예. 평생 계좌를 처음 가져본 것입니다. 와. 그러면은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하나의 증거네요. 방증.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돈 벌고 안 벌고 떠나서 네. 내가 그곳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싶진 않다 생각하고 주식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도 하고 가치도 배우고 하십시오. 그런데 네. 이 그래프 하나에 내 목숨을 걸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나의 일상의 기분이 네. 오늘의 그래프에 달려 있다. 이거는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내 삶이 비참해지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요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교수님이 이 도박 중독 이쪽에서도 굉장히 연구하시고 상담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까? 네. 뭐 워낙 다양한 중독이 있어 네. 뭐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요. 정말 심각한 중독에 빠진 경우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 삶에 건강한 쪽으로 작용하느냐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하느냐 네, 이 문제죠. 이게 부정적으로 돼서 내 삶이 무너진다면 중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계명은 그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중독이 왜 치료가 어려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치료의 동기가 없어요. 우리 치료의 동기가 생기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야 돼. 네. 불면증 환자가 잠이 안 와. 그럼 누가 힘들죠? 내가 본인. 힘들어요. 네. 병원을 찾아요. 네. 도움을 청해요. 근데 중독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힘들지 않죠.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주변 사람들이. 치료의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동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일단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그래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중독성 행동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는 걸 줄이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을 늘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렇게 화를 내고 공격적이고 짜증 부리는데 내가 농담으로 한마디 했어요. 차라리 도박을 해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뭐 주식을 절제하고 하는 이유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인데 그걸 안 하니까 더 인간이 문제가 생기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내가 이 중독 행동으로부터 일상을 잃어버린 것이 많죠. 그걸 회복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작업이죠. 네. 그 과정을 다 거쳐 나가야 되는데 그건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가족도 도와야 되고 사회도 도와야 되고 뭐 의료하는 선생님도 도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힘들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는 알아차림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이 명언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이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이들에게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는데 앞서서 잠시 주요 직장에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긴 어떻게 보면 길면서도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할 만큼 했죠. 뭐. 의사 면허를 받은 지가 꼭 예.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예.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가 된 지가 32년이 좀 넘었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고요. 제가 하는 일이 제 삶에 의미 있고 가치도 있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제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도 마주하게 되면 표정이 이렇게 좋으시니까. 뭐 널리 표정은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저는 교수님 그러나, 보면서 많은 걸 느끼거든요. 행복했구나. 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네. 또 안정된 직장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또 먹고 살기도 했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네.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거나 약간 아쉬운 거나 뭐 그런 거는 있으세요? 후회되는 게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 후회되느냐? 많죠. 그래요. 교수님도요? 네, 많지만 어. 가능하면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후회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라고 가르칩니다. 후회하지 반성? 말고. 어. 이 반성과 후회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반성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네. 내가 이걸 좀 준비를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반성하는 것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군요.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네, 네. 앞으로의 내 삶에 도움이 되죠. 근데 후회는 내 삶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후회라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것입니다. 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붙들고 집착을 하죠. 네, 네.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 자책이 돌아오죠.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지? 자책을 하면요. 원망이 따라옵니다.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말이야. 네.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줄을 잘못 써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이고, 뭐 학벌이 낮아가지고 자꾸 이런 원망이 따라오거든요. 네, 네. 이거는 내 앞으로 미래의 삶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되 후회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사는데 가끔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어떤 신념으로 여태까지 오셨어요, 교수님은?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도 내 삶을 살아오는 것이요. 네. 그렇게 물으니까 참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저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지도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면서 내 작은 것들이 나 자신과 내 가족들 또 세상에 작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네. 내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저 자리를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기에 도달해야 되겠다 그러고 살아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자리도 따라오고 역할이 생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제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는 삶도 아름답죠. 네. 그러나 때로는 특별한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용하는 그것도 어쩌면 거창한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대신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사셔서 가는 길을 만드셨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곳곳에 이렇게 향기가 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과분한 칭찬이죠.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40년간 이제 의사 면허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는데 이제 제 2막을 시작하실 때가 아닌가?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이제. 네, 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원래 제가 중독 전문의였으니까 네. 어떤 지역에 있는 중독 전문 병원에 며칠 동안 제가 일을 하기로 짧게 일을 하기로 네, 했고요. 네. 나머지 시간은 뭘 할까 그냥 생각 중입니다. 뭘 하든지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세상과 교류하고 네.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저 돌격 앞으로 한다고 여유도 없고 짜증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강연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네. 또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많이 배우게 되죠. 제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제가 늘 받고 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늘 돌아보는 훈련도 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네. 작은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능력도 갖게 되고 네.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특별한 목표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많은 환자분들과 이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몇 달째 하는데 마음이 참 뭉클하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30년 저와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을 담은 편지도 가지고 오고 정성이 담긴 작은 뭐 정말 자기들이 만든 것들 이런 걸 가져오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마지막 시간 이렇게 진료를 보는데 저와 한 20년 만났던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네. 마지막 진료를 이렇게 보는데 우세요. 스님하고 이별해서 어떻게 사나 우시는데 뭐 마지막 환자분이니까 좀 울게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버려뒀어요. 한참을 네. 우시더니만 네. 자꾸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이 안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잘 달래가지고 예. 내가 다른 쌤 잘 소개해드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가셨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금반지가 한 개 놓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게 잘못 놓고 갔나 보다. 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나가서 하니까 자기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뭐지? 다른 환자분이 놓고 갔나? 혹시 전화 오면 돌려드리라. 네. 그리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외래 간호사가 전화했어요. 그 환자분이 두고 주신 간 거예요? 거라고. 교수님이 자기 거라 그러면 안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 교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서 금반지를 놓고 갔다고. 네. 제가 웬만한 선물 같은 거 받고 싶었지만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환자분의 그 마음을 제가 알죠. 왜 모르겠어요. 같이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런 작은 일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짓도 하고 자책도 하고 후회했지만 그래도 내가 참 내가 베푼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받고 잘 살아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 전문 지식 그리고 교수님의 그 마음으로 똘똘 뭉친 여러 가지 치료 그리고 조언들이 그분들을 또 성장케 하고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줬기 때문에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문득 이별은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별요? 예. 누구에게나 이별은 힘들죠. 네. 어떤 과정을 겪느냐, 나하고 어떤 관계였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도 뭐 아버님 떠나보내고 또 장인어른도 떠나보내고 저는 2018년도 12월 31일 밤을 평생 동안 잊지 않죠. 어떤 일이 있으셨나 보죠? 예. 그날 새벽에 제가 책을 원고를 완성하고 제가 오전 진료를 받는데 그날 밤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고 임세원 교수라고 어떤 정신과 의사 한 분이 환자분이 칼에 돌아가셨죠. 제가 하던 연구소의 부소장이었습니다. 네. 저하고 12년을 같이 있었죠. 그때 뉴스 크게 났던. 그렇죠. 저는 맷집이 무지 좋은 사람인데도 그가 떠나고 제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밤새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운대요. 새벽에 일어나면 기억을 하지 못해요.
기억이 안 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지났는데 그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타임없이 눈물을 흘렸죠. 왜냐하면 제가 12년을 같이 있고 6년을 부소장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아, 예.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그때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 누구야 밥 먹을까? 나하고 사진 찍을까? 제 삶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그 아픔조차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나의 선택인 것이죠. 나는 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별이든 뭐 사건이든 사고든 트라우마든. 근데 이게 내 삶 전체를 앞다도록 버려둘 것인가, 이 아픔조차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가까운 분을 떠나보냈다든가, 요즘은 심지어는 뭐 이제 펫 로스 증후군 네, 이렇게 네. 떠나보냈을 때 와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막 마지막에 힘들었던 부분, 물론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 예. 우리는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함께 살았을 때의 그 행복했던 순간들, 치고받고 했던 그 순간들, 아팠던 순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와 나와 함께 했던 이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그 아픔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 첫째는 시간과 또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에 대한 가치 부여,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이별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누구나 삶을 살면서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삶의 동력으로 바뀌는 순간이 마음 먹으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요님들도 오늘 신영철 교수님의 인사이트 의견을 들으시면서 많은 또 힐링이 되셨을 텐데 앞으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자신이 지키는 거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의 저희 이제 경제쇼 요가 응원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말씀 계속 전해주십시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인생이 참 피곤하죠. 예, 원래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 40, 50대 남성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물으면 저는 웃지요. 그냥 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수용해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자는 뜻입니다. 스트레스에 지친 우리 현대인에게 주는 정신과 의사의 좋은 일계명은 바로 그냥 살아요입니다.